여러분, 페라리를 한 대 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 페라리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도로에서 제일 빨리 달리고 싶다는 이유로 무거운 문짝도 다 떼어내고 에어백도 막 뽑아버리고 안전벨트까지 싹 다 잘라버린 겁니다. 오, 그거는 상상만 해도 되게 아찔하네요. 그렇죠. 완전 미친 짓이죠. 그 상태로 아우토반을 막 시속 300km로 질주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대형 참사가 나겠죠.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탈중앙화 금융, 그러니까 이른바 디파이 시장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 네, 그 사건이요. 네, 그 대가로 단숨에 2,9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2,900억 원이에요. 사실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많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분석에서는 2020년 4월 21일자 금융 AI와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를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통장과 직결된 거대한 변화를 추적해 볼 건데요. 단순히 뉴스 숫자만 읽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 수백 년 된 은행의 밑바닥을 뜯어 고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혁신의 이면에서 해커들과 어떤 피말리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지금 현장의 체감 온도는 지각 변동, 거의 그 이상이거든요. 시각 변동 그 이상이다. 네, 이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직원들 업무를 조금 더 편하게 하자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강제 이주요? 와,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근데 그 거대한 이주의 배경에는 역시 엄청난 규모의 돈, 그리고 정책이 깔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돈이 움직여야 시스템이 바뀌니까요. 지금 국가와 민간이 합작해서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이런 메가 프로젝트에 무려 150조 원 규모의 전략산업 펀드를 투입하기로 했거든요. 150조 원이면 정말 엄청난 규모죠. 네, 근데 여기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150조라는 숫자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문장이었어요. 어떤 문장이었죠? 그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는 전기와 동등한 국가 핵심 인프라다. 아, 네. 그 발언.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코드를 딱 꽂으면 당연하게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AI를 아예 국가 시스템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전기라는 비유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 전기가 처음 발명되고 공장들에 쫙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 산업혁명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증기기관을 고집하거나 양초로 불을 밝히던 공장들. 그 공장들이 혁신을 거부해서 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망한 거예요? 그냥 생산 단가랑 효율성 측면에서 전기를 쓰는 경쟁사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도태된 거죠. 아하, 굳이 안 쓰겠다고 버틴 게 아니라 그냥 경쟁이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은행과 금융기관들에게 AI와 클라우드 인프라는 도입하면 좋은 어떤 트렌디한 옵션이 아니에요. 내일 당장 은행 문을 열기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 하긴 생존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동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견고한 규제의 벽마저 허물어지고 있네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망분리 규제 완화죠. 망분리.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은행 업무 보시면서 답답함을 느끼신 적 있을 텐데요. 그동안 금융권은 해킹을 막겠다고 은행 내부 업무용 네트워크랑 외부의 일반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딱 단절시켜 놓고 있었잖아요. 네, 보안 측면에서는 사실 그게 최고긴 하죠. 그렇죠. 최고죠. 근데 외부의 혁신적인 기술을 끌어다 쓰기엔 진짜 최악의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즉 SaaS의 도입이 전격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맞아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비유해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동안 신원이 확실하게 보장된 전속 요리사만 성 안의 주방에 두고 밥을 먹다가 이제는 성문을 활짝 열고 빠르고 다양한 우버이츠 같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게 된 거네요. 오, 외부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구독해서 쓴다는 측면에서 그 배달의 비유가 아주 찰떡 같네요. 네, 그쵸. 다만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인 만큼 배달 과정에서 누군가 독을 타거나 음식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만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성문을 무작정 열어준 건 아니군요.
어떤 검증 절차들이 생겼나요? 그래서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아주 강력한 조건들이 붙었죠. 우선 금융보안원의 까다로운 평가를 통과한 소프트웨어만 도입을 할 수 있고요. 네, 아무거나 다 쓸 수는 없고. 그리고 내부망에서 외부 SAS에 접속할 때 다중인증, 이른바 MFA 시스템을 무조건 거쳐야 합니다. 다중인증이요? 그냥 아이디랑 비밀번호 치는 거 말고 더 있나요? 네, 아이디 비밀번호는 기본이고요. 생체 정보라던가 일회용 암호 생성기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접속한 사람이 진짜 내부 직원이 맞는지 수시로 교차 검증을 하는 거죠. 아, 지문 찍고 얼굴 인식하고 그런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반기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안 점검을 받도록 안전장치를 아주 촘촘하게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열어주되 경비병들이 배달원의 지문부터 신분증까지 이중삼중으로 아주 깐깐하게 확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에 자본의 흐름도 진짜 흥미로워요. 보험사들의 자본 규제가 완화되면서 약 24조 원이라는 새로운 투자 여력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24조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묶여있던 막대한 돈이 이제 AI 인프라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흘러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쫙 열린 겁니다. 네, 정부가 빗장을 풀고 막대한 자본이 연료통을 채워주면서 이제 은행들이 AI라는 엔진을 진짜 본격적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빗장이 풀리자마자 시장에 이른바 AI 전환, 즉 AX를 내세운 실제 서비스들이 엄청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다를 정도니까요. 제가 니포트의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AI를 기반으로 고객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단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와, 10분이면 정말 획기적이네요. 예전에는 그 프라이빗 뱅커들이 며칠 밤을 새우면서 각종 지표 분석해서 만들어주던 거잖아요. 그리고 KB증권은 흩어진 공모주 정보를 알아서 모아주고 고객 대신에 교차 거래 혜택까지 다 챙겨주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했고요. 네, 편리성이 정말 극대화됐죠. 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건 약간 딴지를 좀 걸고 싶다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 어떤 사례죠? 바로 수출입은행의 이야기인데요. 수출입은행이 자체 생성형 AI를 구축해서 대출 심사에 활용하려고 무려 130억 원을 투자했다는 그 대목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출입은행이 무슨 동네 지점에서 몇 천만 원 신용대출 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위가 다르죠. 수백억, 막 수천억 단위의 대규모 기업 대출이나 국가 간 무역금융을 다룹니다.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그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는 심사 과정을 기계한테 통째로 맡긴다는 건 효율을 떠나서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하나 잘못 읽거나 AI가 가끔 환각 현상, 그 할루시네이션 일으키잖아요. 그러다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떡해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 지점이 바로 많은 분들이 AI 대출 심사에 대해서 가지는 아주 흔한 오해거든요. 오해라고요? 네, 보통 AI가 대출 서류를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읽고 막 도장을 쾅쾅 찍어주는 일종의 자동화 기계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출입은행이 130억 원이나 들여서 생성형 AI를 구축하는 진짜 목적은 단순히 속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아주 정밀한 리스크 평가에 있는 거죠. 잠깐만요. 인간 심사역보다 더 정밀하다고요? 그 수십 년간 기업을 상대해온 베테랑 은행원들보다요? 네, 그렇습니다. 인단 베테랑 심사역의 직관과 경영은 당연히 훌륭하죠. 하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물리적인 한계요? 보통 인간은 눈앞에 있는 재무제표나 과거의 상환 이력 같은 정형화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뭐 사람이 하루 종일 서류 수천 장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반면에 자체 생성형 AI는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는 기본이고 수만 가지의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막 흡수를 합니다. 비정형 데이터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출을 신청한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아프리카의 특정 국가에 갑자기 가뭄이 들었다는 뉴스 기사, 아니면 미세하게 흔들리는 실시간 환율 패턴, 심지어 무역 선박들의 이동 경로 데이터까지 순식간에 교차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무제표를 빨리 읽어주는 기계가 아니군요. 인간의 뇌로는 동시에 처리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글로벌 변수들을 쫙 모아서 혹시 모를 숨겨진 부실 징후를 찾아내는 엄청난 레이더망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AI는 단순히 심사를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환하게 조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 사각지대를 조명한다. 결과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훨씬 정교하게 통제할 수 있으니까 과거 같았으면 좀 위험한데 하고 거절했을 법한 혁신 기업들에게도 대출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확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이죠. 아하, 13억 원은 그 거대한 레이더망을 구축하는 비용인 거군요.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그 투자가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리포트에서 효율성이나 수익 창출을 넘어서 기술에 좀 따뜻한 이면을 보여준 사례도 있었어요. 그 사례 참 좋았죠. 하나금융이랑 K리그가 합작해서 만든 AI 음성중계 서비스가 에디슨 어워드에서 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네, 시각장애인 축구 팬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생성형 AI가 중계를 해주는 시스템이죠. 맞아요. 보통 금융사가 AI를 쓴다고 하면 대출 심사를 빨리 하거나 투자 수익률을 쫙 높이는 그런 차갑고 계산적인 이미지만 떠오르잖아요. 네, 돈 냄새 나는 기술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근데 그 축구장에서 선수들이 패스하고 슛을 날리는 그런 시각적인 역동성을 AI가 실시간 데이터로 쫙 읽어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음성으로 중계해준다는 게 전 참 인상 깊더라고요. 정말 멋진 프로젝트입니다. AI라는 기술이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 ESG와 사회공헌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확장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증명한 거니까요. 네, 이 부분들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런 사례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흐름이요? 자본과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면서 당장 내일, 모레, 그러니까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쯤에는 AI 기반의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무려 30% 이상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와, 30%나요? 네, 그저 앱이 조금 빨라지고 편리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고객 개인의 삶의 패턴, 리스크 수용도, 심지어 신체적 제약까지 싹 다 파악해서 완전히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겁니다. 정말 화려하고 막 가슴이 뛰는 청사진이네요. 은행들이 최신형 AI 스포츠카를 타고 뻥 뚫린 아우토반을 쫙 질주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아주 쾌속 질주죠. 그런데 저희가 좋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화려한 조명 뒤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올 것이 왔군요.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선량한 은행과 우리들뿐만이 아니거든요. 범죄자들도 더 이상 어두운 골목길에 숨어서 조잡한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들도 진화했죠.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아니 어쩌면 규제조차 전혀 받지 않는 더 강력한 AI 엔진을 달고 우리의 계좌를 향해서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잖아요. 오프닝에서 언급하셨던 그 2,900억 원짜리 디파이 해킹 사건이 바로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보안은 뒷전으로 쓱 밀어두고 당장의 편의성이랑 혁신성만 막 쫓다가 이런 대참사가 벌어졌다고요. 네, 아주 뼈아픈 지적이죠.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문짝 떼어낸 페라리 비유를 들었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요? 전통적인 은행들은 뭐 망불리니 다중인증이니 하면서 막 겹겹이 자물쇠를 채우잖아요. 근데 왜 블록체인 기반의 이 첨단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허무하게 천문학적인 돈이 털리는 건가요? 그건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의 핵심 원리를 들여다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원리요? 네, 기존 금융은 중앙에 은행이라는 관리자가 딱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상한 거래가 발생하면 잠깐만요 하고 거래를 정지시키거나 계좌를 아예 동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 해외에서 카드 긁었다가 바로 은행에서 전화 온 적 있어요. 네, 그게 중앙 통제의 장점이죠. 하지만 디파이는 은행이 없습니다. 오직 컴퓨터 코드, 즉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에 의해서만 돌아가거든요. 스마트 컨트랙트요? 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송금이 딱 이루어지는 일종의 디지털 자판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자판기. 문제는 이 자판기를 설계한 코드에 아주 미세한 논리적 결함이나 취약점이 단 하나라도 존재하잖아요. 그럼 해커들이 그 틈을 탁 파고들어서 순식간에 자판기 안의 돈을 전부 다 털어간다는 겁니다. 코드가 곧 법이고 실행기니까
누군가 코드를 조작하는 순간 관리자가 나서서 멈출 새도 없이 그냥 돈이 쫙 빠져나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중앙 통제기관이 없더는 그 탈중앙화의 매력이 역설적으로 비상정지 버튼이 없다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 비상정지 버튼이 없다. 무섭네요. 네, 이 사건은 향후에 전통금융권이 이런 디지털 자산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본격적으로 수용하려고 할 때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코드 검증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 셈이죠. 이렇게 첨단 코드를 다루는 시장도 무섭지만 저는 사실 우리 평범한 일상을 파고드는 전통적인 피싱 범죄의 진화가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피싱 범죄도 요새 장난이 아니죠. 이제 막 어설픈 사투리 쓰면서 검찰청 사칭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이번 자료를 보니까 이른바 MZ 조폭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대포 통장이랑 피싱 네트워크를 굴리고 있어요. 네, 아주 기업형으로 움직입니다. 심지어 식당에 회식 예약을 막 대규모로 하겠다고 속여서 수십만 원의 예약금을 가로채는 노쇼 사기, 이런 식으로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요. 근데 제일 두려운 건 역시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사기 같아요. 맞습니다. 보안당국과 금융감독원이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생성형 AI 악용 범죄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막기 힘든 건가요? 과거의 해킹이 백신 프로그램과 악성 코드 사이에 그 기계 대 기계의 싸움이었다면요. 지금의 딥페이크 사기는 고도의 기술로 인간의 심리와 감정을 해킹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해킹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의 평소 목소리와 얼굴을 똑같이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통화가 걸려온 겁니다. 화면에서 애가 막 피를 흘리면서 엄마 나 사고 났어 빨리 합의금 보내줘 이렇게 소리를 쳐요. 와, 세상에 진짜 끔찍하네요. 아무리 은행 시스템이 강력한 방어벽을 딱 갖추고 있어도 부모의 뇌에서 패닉이라는 그 감정적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피해자가 스스로 은행 앱을 열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돈을 이체해버립니다. 시스템에 아무리 경고를 띄워도 무시하게 되겠네요. 네, 기술적인 방어선이 작동하기도 전에 사용자의 판단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튼튼한 시스템의 벽을 억지로 뚫는 대신에 그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간의 마음, 그 마음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게다가 도쿄에서는 디지털화나 보조금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현금 없는 사회가 막 가속화되고 디지털 통화가 일상화될수록 우리의 자산은 해커들의 표적에 더 자주 넓게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접점이 넓어지는 거니까요. 이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범죄자들은 AI라는 아주 치명적인 첨단 무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냥 인터넷선 뽑아버리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다행히 금융권과 방어 진영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위협에 맞춰서 방어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죠. 방어의 패러다임이요?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우선 카드사들의 움직임이 꽤 눈에 띕니다. 삼성카드 같은 데서는 아예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을 결합해서 내놓았더라고요. 보험을 결합했다. 네, 기술적으로 사기꾼의 접근을 100%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쿨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하긴 완벽한 방어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안과 보험을 융합해서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네요. 오, 현실적인 대안이네요. 공공 영역의 대응도 눈길을 끄는데요. 부산시에서는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서 행정 서비스랑 금융 서비스를 앱 하나로 통합하는 플랫폼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산시의 사례는 미래의 공공 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앱 하나로 다 되면 진짜 편하긴 하겠어요. 그렇죠. 행정과 금융, 복지가 하나의 앱으로 통합되면 사용자는 더 이상 기관마다 따로따로 접속할 필요 없이 궁극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도 있죠. 편의성이 극대화된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그 단 하나의 앱이 뚫렸을 때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시민의 민감한 프라이버시부터 재산까지 모든 데이터가 통째로 유출되는 단일 장애점, 즉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일 장애점. 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의 분산 저장 기술, 그리고 접근 권한 통제 기술이 금융혁신의 성패를 갈 핵심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또 기술이 답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적인 방어막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번 리포트의 수많은 첨단 기술 사례 중에서 가장 깊은 충격을 받은 건 사실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한 평범한 은행 영업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그 기사 기억납니다. NH노이업 직원이 창고에서 보이스피싱 중간 전달자를 직감적으로 탁 알아채고 현장 검거를 이끌어냈다는 기사였어요.
일선 직원의 예리한 관찰력이 정말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결국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은행들은 고객의 돈을 지키겠다고 수백억 원을 들여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만들고 생성형 AI 돌리고 복잡한 다중 인증 절차를 만듭니다. 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죠. 그런데 정작 그 촘촘한 디지털 감시망을 다 요리조리 피해가서 마지막 현금 인출 기합까지 도달한 사기꾼을 잡아낸 건 그 차가운 컴퓨터 코드가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죠. 평소와 다른 고객의 좀 불안한 눈빛, 미세하게 떨리는 손, 묘하게 굳어있는 그 표정을 읽어낸 인간의 직관이었습니다. 수백억짜리 AI 시스템을 뛰어넘은 최후의 방화벽이 결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와,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기계가 인간을 완전히 다 대체할 것이라는 환상이 막 팽배하잖아요. 네, 저도 맨날 일자리 뺏길까 봐 불안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은 시스템의 한계를 인간이 어떻게 보완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보완은 결국 AI와 인간이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융합의 형태, 즉 AI 대시 시큐리티 모델로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AI와 인간의 융합 모델이라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걸까요? 아주 역할 분담이 확실합니다. AI는 전혀 피로를 느끼지 않고 24시간 내내 전 세계의 거래 데이터를 막 분석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건 중에서 단 하나의 의심스러운 이상 징후를 1초 만에 딱 걸러내죠. 1초 만에요? 사람이라면 몇 달이 걸릴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 찾아낸 징후가 실제로 고도의 사기인지 아니면 그냥 고객의 급박한 개인 사정 때문인지 최종적으로 맥락을 파악하고 차단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훈련된 인간의 판단력과 윤리적 직관의 영역입니다. 아, 기계는 맥락을 모르니까요. 네, 기계의 압도적인 연산 능력에 인간의 맥락 이해 능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방어선이 구축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결국 AI라는 그 날카로운 칼을 쥐고 올바른 방향으로 휘두르는 건 인간의 몫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2026년 4월 기준에 금융 AI와 보안 동향을 진짜 샅샅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머릿속에 있던 그 두꺼운 강철금고와 먼지 쌓인 장부 같은 낡은 은행의 이미지는 아마 완전히 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제 인공지능은 금융을 돕는 단순한 보조도구가 아닙니다. 국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새로운 전기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150조 원이라는 펀드가 그걸 증명하죠. 그렇죠. 빗장 풀린 규제를 타고 쏟아지는 개인화된 AI 서비스들은 우리의 금융생활을 상상 이상으로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편리함의 뒷면에는 안전벨트 없이 달리다가 증발해버린 2,900억 원의 디파이 해킹 사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딥페이크 피싱 같은 더 교묘하고 잔혹해진 범죄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스마트폰 앱을 쓱 열어서 커피값을 결제하거나 대출이자를 확인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디지털 해저에서는 우리의 계좌를 노리는 AI 창과 그것을 막아내려는 방패 간의 치열한 사이버 전쟁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는 결국 고도화된 기술 시스템과 현상에 있는 인간의 예리한 직관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하이브리드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방어선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죠? 우리는 이제 대출 한도부터 자산 관리, 심지어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신원 확인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와 AI가 결정하는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인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세상이죠. 그렇죠. 데이터가 곧 신용인 시대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스마트폰 앱조차 다운로드하기 버거워하시는 디지털 소외계층 분들이나 아니면 삶을 진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AI가 요구하는 그 정형화된 데이터의 형태로는 자신의 신용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은행에 굳게 닫힌 강철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로 바뀌면서 물리적인 장벽은 다 사라졌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데이터로 치환되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그 코드로 짜인 새로운 성곽이 영영 열리지 않는 더 견고하고 차가운 벽이 되는 건 아닐까요? 편리함과 효율성의 이면에 있는 아주 뼈아픈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인공지능이라는 전기가 온 세상을 찬란하게 밝힐수록 그 빛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짙은 그림자 속에 남겨지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지 여러분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포용성에 대한 고민도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호기심을 잃지 마시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흥미진진한 지식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